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평일 저녁 8시 함께할 김진수의 시사 밸런스 몇 대 몇의 김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일영입니다. 네, 백예령 씨는 앞으로 저를 도와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많은 좀 도움 주십시오. 네, 제가 2030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네, 선배님께서 혹시나 꼰대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제가 잘 옆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잦을 것 같은데 예, 적당히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그 시사 밸런스 몇 대 몇인데요. 시사 밸런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시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 중립성, 불편부당성,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몇 대 몇 이 부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몇 대 몇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살짝 고민을 해보긴 했었는데 제 네. 생각에는 시사를 조금 더 중립적으로 밸런스 있게 보는 시선을 한번 같이 가지고 투표도 한번 해보고 음.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방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을까요? 저희 방송에서는 한 1시간 기준으로 몇 개, 한 서너 개의 그날의 이슈를 다룰 건데요. 그 이슈별로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해서 그분들의 한번 의견을 들어볼 예정인데 거기는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그런 차이를 어떻게 보면 그 현안에 대한 생각 차이를 좀 알아볼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럼 실시간 문자 투표라고 하면 약간 프로듀스 101이나 음. 미스트롯처럼 실시간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거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예령 씨가 잘 알고 있죠? 네, 제가 또 한 번 배웠는데요. 이 실시간 문자 투표 같이 문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 8시에 땡기지 플러스 앱에 접속을 하셔서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면 투표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도 보실 수는 있지만 투표에는 참여가 어려우니까요. 땡기지 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꼭 다운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음. 게다가 땡기즈 플러스 앱에서 저희와 함께 방송을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상품권을 빵빵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1등 하신 분께는 무려 상품권 10만 원, 이 1등은 퀴즈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에게는 5만 원, 3등에서 10등까지는 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서운하지 마시라고 끝까지 퀴즈쇼 지켜주시는 분들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많이 맞춰서 맞춘 분이 1등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OX 문제가 나갈 때 O를 투표하신 분이 나와 같이 지금 이 투표 참여자가 몇 퍼센트나 O를 자기 의견에 동의하셨을 거다. 요걸 맞춰야 되는 거죠. 요걸 맞춰야 높은 점수를 받고 음, 그 등수를 매기게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부분을 투표 참여자 몇 퍼센트가 동의를 했을 것이다. 요걸 맞춰주셔야 합니다. 네, 그게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이게 있어요. 대단히 저희도 해봤는데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본인의 생각은 옳을 거다. 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동의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선택이 분명히 소수 의견일 거다. 이렇게 알고 그걸 선택하는 거하고 이게 무조건 자기가 본인이 선택한 의견은 무조건 다수일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런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겪게 되는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과연 자기의 본인의 판단이 얼마나 객관화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금 본인의 생각을 객관화하려는 어떤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정치 사회 전반의 현안 문제를 얘기할 때 말씀 주실 분 필요해서 설주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설정입니다. 네. 네. 하여튼 저희가 좀 중립적으로 네네. 어떤 현안들을 다뤄나갈 수 있도록 저는 설 변호사님이 어떻게 보면 뭐 진보 쪽 편을 들면 약간 보수 쪽 편을 드는 질문을 할 거고 네네. 보수 쪽 편을 들면 진보 쪽 편을 드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아, 네네네. 예, 지금 바로 현안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현안은 아무래도 방송사법이 국회에서 역시 민주당 범야권 단독 처리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뭐 국회는 통과가 됐고요. 방송사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방송법이라든지 방송문화진흥회법, 그 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3법에다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묶어서 이제 방송사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걸 KBS, MBC, EBS법 이렇게 별칭으로도 이제 많이 불리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떠한 주된 그 내용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은 지금의 5인 합의체제인데 그것을 지금 2인 체제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4인 이상의 어떤 합의제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법을 개정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MBC, KBS, EBS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사회 구성원을 더 늘리자. 그리고 구성원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 학회, 여러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하여튼 지금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사를 늘린다. KBS의 경우에는 지금 여당 쪽 7명, 야당 쪽 4명 이렇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21명으로 늘리고 네. 지금은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대4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방송 관련 학회나 방송 관련 직능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좀 더 수를 늘리면 아무래도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범야권에서 오늘 통과를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권, 이게 방송의 독립성,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정치권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 방송, 특히나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무리한 인사를 시도한다든지, 지금 이사의 구성원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 제가 꼭 보수 정권, 그 다음에 뭐 진보 정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 실제적으로 보면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거에 대해서 없애자.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만은, 근데 이것을 이제 정권이 또 바뀌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너희 때까지 다 이렇게 장악해놓고 이제 와서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희가 못하게 하느냐 약간 이런 입장 차이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억울함만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가져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맨날 방송 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이게 5년에 한 번씩 매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만은 상당히 입장차가 너무 큽니다. 지금 뭐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합의로서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21대 때 국회에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또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KBS, MBC, EBS의 새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역 지배 구조를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사장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이 얼마나 관여를 하느냐 이거를 이제 정하는 문제를 자꾸 이제 이렇게 법을 들먹이면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여야가 우리 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이건 뭐 서로 방송 장악을 위한 개정이고 음. 마치 개정에 반대하는 게 방송 장악에 반대해서 개정에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30 몇 년 그렇죠. KBS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냥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사장 뽑는데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설명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 관여를 하기가 쉽게 돼 있으니까 법을 안 바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그 법으로 지금의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떻게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면서 상당 부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 아쉬운 부분은 구성원의 생각, 그러니까 방송을 KBS라든지 MBC라든지 뭐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기자 아니면 제작진, PD 뭐 여러 행정부서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이 내부자들의 어떤 그 정말 사기는 오히려 꺾여버리는 저는 좀 그러한 상황.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감으로써 뭐 지금의 MBC도 1, 2, 3노조가 있고 KBS도 1, 2, 3노조가 있듯이 노조가 오히려 정치적인 성향을 띄워버리거든요. 노조 자체가. 그럼으로써 내부적으로도 이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갈등이 일어남으로써 오히려 내부 이 정치권이 오히려 내부자들을 갈라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우리 예령 씨는 뭐 궁금한 게 없나요? 지금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실제로 공영방송에 오래 몸을 담고 있으셨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이사회가 바뀐다든가 사장이 바뀐다든가 했을 때 실제로 그게 방송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저는 시청자 입장이라 그런 걸 못 느껴봤거든요. 선배님께서는 그걸 피부로 되게 많이 느끼셨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많이 느꼈고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죠. 사장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방송사의 방송이나 경영 방침이 좌지우지 되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예령 씨한테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형식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 MBC, EBS 사장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 추천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는 여당에서 KBS의 경우에 여당에서 7명, 야당에서 7명의 이사를 추천을 해요.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해 나가거나 경영에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데 7대4 구조니까 다수결로 하면 항상 여당 쪽이 그리고 사장을 제일 그 아까 경영을 해 나가는 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사장을 뽑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사회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권한이요? 그러면 항상 여당 7명이 정한 인물이 사장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여당이 정한 인물이 사장이 됐으면 어쨌든 여당의 그런 기조를 따라가는 방송들이 많이 생산이 그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돼 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영방송이 정부나 자본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공영방송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으로부터는 비교적 다른 상업 방송이나 신문에 비해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치권에는 절대 자유롭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왔고 지금도 그게 계속되고 있다. 근데 거기서 분명히 정부에 따라서 그 어떤 개입이나 관여나 영향력을 방송사에 미치는 수준이나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저는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요? 네, 어떤 정권은 장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정권은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오늘 그 법약권 방송사법 단독 처리 찬성이냐 반대냐? 네, 투표해 주시죠.
네, 투표가 마감됐군요. 야당의 방송사법 단독 처리 어떻게 시청자분들께서 투표하셨는지 찬성 반대 종합적 결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가 나올지 오차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찬성이 54.3%, 반대가 45.7%가 나왔습니다. 성별의 차이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분들이 찬성 50%, 반대 50% 딱 반반 나왔고요. 여성분들은 찬성을 59%, 반대 41% 한다고 나왔는데 이 종합적인 결과랑 비슷하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별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20대에서 30대가 반대가 67%로 야당의 방송 4법을 단독 처리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했고요. 50대에서 60대, 40대가 찬성한다고 해서 20, 30대와 조금 반대되는 결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게 왜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러지 않아도 저 이거를 설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법 자체의 목적성, 그러니까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스템적인 목적성 자체는 다들 공감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어떤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현 정치 상황하고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야당 주도의 방송사법 위주로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을 좀 더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찬성이 더 높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당을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에서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아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리라고 보고, 아까 20, 30대가 좀 더 많았던 것은 아무래도 20, 30대가 조금 보수화돼 있다라는 부분 볼 수 있겠고, 지금 야당의 주된 지지층들이 40, 50이거든요. 60도 요즘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는 우리 소위 말하는 386 세대가 60대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야당 지지 성향이 더 강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찬성 의견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성향대로 지금 나타난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2030 세대가 많이 보수화돼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뜻밖이거든요. 근데 2030의 보수화가 과거의 그 보수화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국민의힘에 있는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되게 친분이 있는 김재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죠. 그런 의원들을 만나면 예전에서의 어떤 그 수구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가치가 더 우선시 된다는 것이지, 뭐 이것이 어떤 그 예전과 같이 뭐 정말 수구적인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2030의 세대는 저는 보수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안별로 내가 이것이 이득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보수적인 어떤 이슈일 수도 있고 진보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보수화라는 것이 과거의 그런 보수화랑은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럼 기본적으로 보수 정부들이 지향하는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지지로 볼 수 있겠네. 네, 그 가치를 존중한다는, 가치를 오히려 우선시한다는 것이지, 보수의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것이지, 정말 내가 꼭 보수화됐다 그래서 어떤 수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좀 이해가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단독 처리가 돼서 이제 청와대로 가게 됐는데,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청와대가 제 기자 생활할 때 입에 붙어가지고 아주 이번에도 역시 거부권 행사가 뭐 자명하죠. 당연한 것이고, 이미 뭐 대통령실에서는 의견을 뭐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은 공공연하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건의를 했고요.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그냥 뭐 무조건 그냥 그 코멘트 없이 거부하지는 않잖아요. 항상 무슨 명분이 붙잖아요. 뭐 대부분 가장 그 주된 공통적인 명분은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약간 핑계다운 명분이고,
일단 방송법은 뭐 지난 21대 때도 뭐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것도 거부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향후에 뭐 예를 들어서 정권을 가져간다고 했었을 때 방송법이 이대로 그냥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만약에 그때는 또 다시 이것을 올릴 것인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걸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론개혁의 어떤 중심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뭐 민주당에서도 이 논의를 그냥 멈춰버렸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어차피 지금 의회의 다수를 가지고 있는 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갔을 때 아마 이 법은 통과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지금 정권에서는 통과가 되기는 굉장히 저는 난망하다. 합의가 될 여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좀 합의할 여지가 있다, 협상할 여지가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도저히 협상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송법이 통과되기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가 어떻게 보면 이 방송법을 손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위기나 환경이었는데 네. 그만큼 어떤 정권을 잡게 되면 공영방송에 대한 욕심들이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KBS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는 KBS의 진행자들이라든지 출연자들이라든지 이러한 방송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민주당 성향의 어떤 뭐 진행자들로 채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은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함으로써 뭐 시청률도 많이 오르고 했습니다만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들이 있었어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하다가 한 얘기인데 MBC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그 보수 노조에 계신 기자분들이 무슨 스케이트장으로 발령이 나고 밑에 무슨 뭐 상품 판매대로 이렇게 발령이 나고 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서로의 보복을 그 안에서 내부자들끼리 하고 있더라.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정권을 잡으면 이것만큼 달콤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우리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어떤 좀 정권에서는 이번 정권에서도 보면은 저도 뭐 크게 기대할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방송사법에 반대를 하고 오늘 처리가 됐는데 거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뭐 이런 분위기에서 참 기대할 바가 없는데 어느 정권이 됐든지 미래의 어느 정권이든 반드시 정말 욕심 없이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진짜 KBS가 영국의 BBC처럼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공영방송의 본질적인 어떤 역할을 제가 BBC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KBS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거부권 관련해서 21대 때 15건을 행사했죠. 네. 그리고 이제 22대 들어서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 하나.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게 지금 2년 2개월, 3개월 그렇죠. 된 거죠. 네. 5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15건. 글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부권 행사가 너무 잦습니다. 솔직히 너무 작고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계속 거부권의 횟수를 늘리자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45번인가 40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그 기록은 충분히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도 계획되고 있는 법안도 지금 45건이 되거든요. 그거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횟수를 뛰어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거부권이 작다는 것은 정치가 실종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야의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냥 국회는 국회대로 그냥 계속 그냥 뭐 법안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과시키고 보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고 어찌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 여당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 내에서 야당이 이렇게 추진을 하면 여당도 어떤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와서 토론을 한다든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당도 거기 그냥 방기하고 토론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의 거부권만 믿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여당이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조금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무조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그냥 국민의힘 아예 빠져 있고 대통령이 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걸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걸 그냥 다분히 그냥 대통령이시면 잘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누적이 되면 도대체 정치를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지금 좀 너무 과잉돼 있어요. 이게 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45건, 이승만 정부는 48년부터 60년까지 12년을 했으니까 지금 2년 여 동안에 15건이면 잘하면 따라가겠어요? 저는 넘는다고 봅니다. 그거를 5년 동안 따라가면은 그건 뭐 12년에 한 거를 따라갔다고도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요. 훨씬 초과한다고 예, 볼 수 예. 있겠는데 더군다나 사실 우리가 어떤 민주화의 기점을 그 직선제 헌법으로 개헌이 된 노태우 정부서부터 볼 수 있다면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 때가 7건, 노무현 정부 때 6건. 그 민주화된 이후에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히 높은 거부권 적용이에요.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거부권이라는 것은 비상적 권한이에요. 네. 어쩔 수 없을 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국회에게 다시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던지고 안 받고 던지고 안 받고 이런 식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가 아니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준 거부권이 아니에요. 원래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이. 이게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그렇고요. 이제 미국 정치를 좀 들여다보면 그 2차 대전 끝나고 그 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경우에는 600차례가 넘어요. 물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그리고 유일무이의 4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재임 기간이 길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앞에 그 클리블랜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또 500회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이게 정치 실종이라고만 비판할 수는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삼권 분립에 잘 입각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루즈벨트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회가 조금 그때는 너무 어찌 보면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 법안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그냥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현재 그걸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루즈벨트도 600 몇 번 했는데 우리 아직 멀었다. 약간 이런 너무 이 숫자에 안도를 스스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문제가 누구냐면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당으로서 국회 내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역할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깝고 그러니까 서로 좀 이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됐으니까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석수 차이가 크게 나가지고 네. 글쎄요 어떤 역할을 기대하신다는 건지 제가 선택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21대 때까지는 너무 협상이나 이런 걸 너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안을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란봉투법을 만든다. 그럼 노란봉투법 물론 문제가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협상을 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보자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예 논의 과정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논의 과정에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아예 협상할 생각 자체를 안 한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협상을 해서 야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자기 어떤 국민의힘에서 여당으로서 국민들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예 논의 잘 테이블도 안 앉고 저는 그런 좀 성실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는 여당이 좀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이번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합당하다, 부당하다? 네, 대통령의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 합당하다 부당하다에 대한 종합 결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게 지지율과 관련돼서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부당하다가 86.5%입니다. 그럼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걸로도 저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이거는 아까 방송사법에 대한 그 생각보다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누적된 지금까지의 어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반감이 조금 녹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루즈벨트까지 데리고 왔는데도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는 일단 성별에 따른 차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녀 구분할 거 없이 80%가 넘는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에는 연령별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도적으로 부당하다가 높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선배님? 이게 아까 설변이 말씀하셨던 20, 30대의 보수화가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걸 또 나타내는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방송사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구조상 그리고 그것이 그 법이 목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권에서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 야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너희들은 하고 왜 우리들은 못하게.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러한 것은 너무 유치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 목적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높은 평가를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준석 신임 방통위원장 이슈인데요. 참, 그 청문회 사흘 동안이나 진행됐는데, 참, 그 쇼트가 많이 나왔어요. 유튜브 쇼트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별명도 많이 생기고. 네, 그렇죠. 근데 좀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빵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좀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통신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억에 남는 질문도 별로 없었고 당연히 거기에 남는 이준석 후보자의 지금은 위원장입니다만은 어떤 그 대답도 너무 부실한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너무 야당 의원들도 너무 빵에만 집중한 건 아닌가. 이제 과거 대전 MBC 사장을 하면서 있었던 부적절한 어떤 법인카드 사용이라든지 법카 사용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 직에는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던 어떤 너무 지역적인 거에 너무 매달린 건 아닌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후보자의 어떤 부적절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겠지만은 국민들이 느끼고 난 것은 어떤 정말 멋진 질문보다는 그냥 빵밖에 남지 않는 질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야당 의원들 생각에는 공직, 특히 장관급 공직을 맡길 사람한테 이렇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돼서 되겠느냐에 대한 뭔가 하여튼 어떤 내용을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빵 얘기만 하다 끝난 것 같기도 한데 뭐 재미는 있었어요. 네, 뭐 재미는 있었습니다. 빵을 저렇게 좋아하는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또 업무 이외에는 빵 하나도 안 샀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이 또 드러나고 하니까 좀 앞으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어 보여서 뭐 아직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정말 100% 동의합니다. 저는 그중에 의원 한 분이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서 송구 질문을 할 때 진짜 대답을 한마디도 못 하더군요. 근데 어떻게
한 그 공영방송사의 보도본부장을 하고 지역방송사 사장을 하신 분이, 야, 그 얘기도 했었죠. 방송통신위원장 월급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 월급 그거보다 10분의 1 받는 사람도 면접 준비를 그거보다 10배는 더 한다. 저는 그 지적은 대단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 부분에 대답을 못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어떤 공격이라기보다 자세한 검증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나름대로 정책적인 질문도 했었었고 나름대로 뭐 특히나 뭐 본인과 관련된 뭐 텔레그램 사용이라든지 특히나 외국 메신저 어떤 어플인데 그거 왜 국내 회사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는지 아니면 외국 걸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뭐 저는 또 문제점을 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그냥 우리가 무심코 쓰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점도 국내에서는 왜 그렇게 편리한 기능을 쓸 수 없게끔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 네. 하여튼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송 장악이 다는 아니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최근은 공영방송 외에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어떤 이 플랫폼이 생기면서 정말 다양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는 TV를 보시는 분들보다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정보의 습득 소스라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막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물론 이렇게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게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지금 저는 어저께 본 기사 중에서 가장 조금 의문이 들었던 기사는 이제 제4통신사가 스테이지 X라는 회사가 선정이 되었다가 얼마 전에 취소가 됐거든요. 선정 취소가. 그럼 왜 선정 취소가 됐는지. 4이동통신사가 생겼을 때 그게 국민들한테 이득이 됐어요, 이득이 됐지 손해가 될 일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통신사도 경쟁이 돼야지 국민 소비자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질문을 한다거나 어떤 이진석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 하여튼 최대한 중립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카바를 많이 못 쳐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문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을 그래도 했는데요. 여기에 찬성한다? 아니다. 이 임명은 잘된 것이다? 못된 것이다? 그리고 좀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이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이 거부감이라든지 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도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은 이 청문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뭐 어떻게든 그냥 넘겨보겠다라는 식으로만 나와서 좀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부적절한 인사를 참 이렇게 임명하는 것도 지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지명된 그 후보자 자체도 상당히 조금 부적절한 행동을 청문회에서 한 건 아닌가. 그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이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 모욕적으로 느꼈을 텐데 네네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그 공직 청문회에 뛰어들었다고 우리 설명께서 보시나요? 저는 미션 수행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네. 이제 결과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것이 그래도 잘했다, 아니면 잘못했다. 종합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했다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이건 또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태도의 문제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다음에 한번 성별 따라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잘못됐다라고 했고요. 그럼 연령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대 20대 100%입니다. 50대 잘못했다가 100%.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분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냥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방통위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합리적으로 이것을 납득할 수 있냐. 이게 네. 참 문제거든요. 뭐 하여튼 하여튼 그 잘못됐다가 많이 나올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지는 몰랐거든요. 이게 지금 표본 모집이 뭐 조금 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여기 들어와서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 80분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이 표본 추출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 방송 진행하면서 조금 문제 여부를 유무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고 KBS 그리고 MBC 박문진 이사의 여권 7명, 6명을 네. 이제 임명했어요. 다 임명했죠. 그리고 MBC 박문진 이사도 여당 추천 6명인가요? 6명을 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MBC는 이제 사장 교체에 아마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뭐 거의 뭐 네. 사장 교체까지 가나요? 네, 박문진이 이사의 이제 8월 달에 이사들이 바뀌면 네. 10월이나 11월쯤 이제 사장이 바뀌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이사들이 권한이 가지고 결정되면 있다고. 예, 그 제일 중요한 일이 다음 사장을 뽑는 일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사들을 뽑은 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이번에도 KBS, MBC 이사를 뽑을 때 2명이서 했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왜 여당 추천 위원조차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5명은 합의체로 하기로 이제 법안 처음에 설계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그다음에 위원장 1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으로 해가지고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3대2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여당 위주로 가더라도 일단은 저는 전원 구성을 한 다음에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2인으로 가면 글쎄요, 이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가 할 때는 좋겠지만, 내가 그 칼을 휘두를 때는 좋겠지만, 내가 그 칼끝에 서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똑같이 당하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 잡았는데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 2명에서 이걸 계속 처리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그냥 눈 뜨고 잘하네요. 어쩔 수 없었네요. 이렇게 그냥 두고 볼 것인지 그건 아니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저는 일단은 형식적으로 구성을 다 해놓은 다음에 하는 게 맞지 계속 이런 식으로 2명이서 그냥 뭐 짬짬이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저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에서 왜 이렇게 합의의 모양을 안 갖추는 건지 합의의 모양을 갖춰도 말씀하셨지만 방통위 구성은 여3, 야2로 돼 있거든요. 합의의 모양을 갖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또 야당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관련 보고를 오늘 했죠. 네, 아마 내일 정도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4시간, 최소 24시간 지나면 바로 본회의 법안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면 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너무 이것도 남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명하고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어떠한 탄핵 사유, 지금 민주당에서 올린 탄핵, 그러니까 야6당이죠. 민주당만 한 게 아니라 야6당,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뺀 나머지 야당 6개 정당이 지금 이 탄핵안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과거에 이 제대 MBC 사장을 하면서 어떤 법화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사진 선정을 한 것이 탄핵 사유다라고 해요. 2인 체제로 한 것이 탄핵 사유다, 위법한 것이다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 갔었을 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인용 판결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정 받기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인용 단계에 가서 아마 우리 결정이 몇 달 뒤에 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설 변호사님이 얼마나 잘 봤는지 판명이 날 거고 법리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면 이거는 조금 야당이 이제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탄핵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또 남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실 수 있지만 이 사안을 보고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라도 MBC 그렇죠. 지금 사장 선임 과정을 무효화시키는 그렇습니다. 어떤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저께인가요?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났는데 MBC의 흑자가 180억이 넘는다라는 흑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MBC가 이제까지 적자나 흑자가 난다 해서 뉴스가 그렇게 기사가 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이건 조금 지금의 어떤 그 방통위원장이 MBC 이제 사장 교체를 위한 이사진 박문지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MBC를 조금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지상파가 대단히 어렵다는 건 아시죠? 그럼요. 근데 제가 보면 MBC는 나름 세계 지상파 네. 중에 제일 영업을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시청률이 높고 어떤 여러 가지 흑자가 날 수 있는 뭐 수익 구조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청자들이 많이 찾아준다는 것인데 왜 MBC를 많이 찾고 지금 KBS에 대한 어떤 시청률이라든지 청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KBS가 과거에 이렇게까지 시청률이나 청취율이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저도 이제 시사 방송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침 시사 라디오를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각 방송국 이렇게 유명한 방송 MBC, 뭐 CBS, KBS 듣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제가 KBS가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KBS가 잘 안 듣게 돼요. 예,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예전보다는 좀 덜 챙겨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KBS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하여튼 저는 거기서 30몇 년을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아니 저는 뭐 제가 뭐 여기 유튜브니까 좀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최경영 기자가 진행했을 때도 약간은 치우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은 좀 뭐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진행자를 맡고 있는 고성국 씨가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가 앞으로 돌아오면 내일 이제 국회에서 이 탄핵안에 대한 어떤 또 처리가 있을 건데요. 야당의 이 탄핵안 단독 처리,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단독 처리 찬성한다, 반대한다.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설변 말씀대로라면 그 탄핵 지금 남발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다면 반대하시는 분이 아까 그 임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대가 좀 그러니까 이게 탄핵 반대가 좀 더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은 대다 국민들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탄핵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또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탄핵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지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찬성이 92.1% 아까와 뭐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지명 또는 임명이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공통된 생각을 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아닌가. 근데 이게 90이라는 숫자는 참 나오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분이 과거 어떤 법인카드 법카 사용과 관련해서도 어떤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공직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특히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카를 정말 무분별하게 정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청문회에 나와서는 오로지 그것이 다 공무와 관련됐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화나게 했던 거. 그럼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성별과 연령별 결과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별도 마찬가지로 남녀 공통적으로 90% 넘게 방송위원장 탄핵에 대해 찬성했고요.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이야. 그냥 전부 1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표본이 8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100이 나온다는 거는 이건 참. 그리고 지금 그 시청하고 계신 분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이 땡기지 앱을 가입해서 들어오시면 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고, 저희가 마련한 그 소정의 그 상품권도 받으실 수 있고, 플러스 이 사실 표본 집단의 규모가 사실 보통 여론조사의 경우 한 500명 되는데, 이게 만약 1000명, 2000명, 3000명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조사한 이 내용이 통계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첫 방송이니까 한번 눈여겨 보셨다가 다음부터는 땡기지 앱에 들어오셔서 이 투표에 참여하시면서 이 방송을 또 즐겨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민생회복지원금법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짝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민생지원금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상당히 주력적인 22대 들어서 첫 1호 법안인데요. 이게 이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그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 화폐로 주겠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13조 원 정도의 총 예산이 필요한 정책인데, 이거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보통 지금 이제 국채 발행이 제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떤 지금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서 기본소득 같은 거 종류인데, 2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이 돌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법안 지금 일단은 통과를 하려고 합니다. 25만 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35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죠? 네. 지역 상품권으로 지금 지급이 네,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의 효과 관련해 가지고는 소비 진작 효과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가 야당에서는 크다고 보고 여당에서는 별거 없을 거라고. 코로나 지원금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아무래도 그때는 집합금지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기본적으로 몇 시 이후에는 못 하게끔 아니면 뭐 몇 명 이상은 못 모이게끔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재난지원금 형태로 현금 지급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이 경제가 조금은 활성화된 것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 조금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뭐 그 평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다라는. 코로나 때는 이게 이제 민생 회복이 아니고 재난지원금이었죠. 그렇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소마다 그 결과가 다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저는 명확하게 어떤 현금성 지급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좀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우려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입장인데 또 우려를 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뭔가 이게 라이터는 돼야 된다. 지금 너무
너무 경색이 돼 있거든요. 자금 경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자금이 돌아야 되지만 이게 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이게 부싯돌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은 좀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지 상품권으로 했을 때는 그게 재난지원금 때도 그렇고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럼 일시적으로만 경제가 살짝 활성화되고 다시 말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죠. 그냥 이것만 쓰고 말아버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좀 돌다 보면 이게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네. 걱정이 바로 여당의 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한적이다. 소비 진작 효과가 그 범위나 기간 부분에서 제한적일 것이다. 거기에 비해서 그 예산 낭비, 재정적인 어떤 타격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건데, 참 이게 어떤 거시경제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 관료라도 참 A다 B다 단언하기는 참 어려운 네, 문제인 것 어렵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이 법에 대해 동의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서 상속세라든지 어제 부자 감세 같은 우리가 소위 비판을 받는 어떤 감세 정책을 하면서 또 이것은 풀지 않겠다라고 하면 아니 돈을 걷지도 않겠다. 그냥 주지도 않겠다. 그럼 재정 건전성을 도대체 어떻게 채워가겠다는 것인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인세율을 높여줘서가 아니에요. 지금 법인이 기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법인세를 못 걷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라면 과연 이런 것들 돈을 지금 푸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그냥 거의 딱 닫는 것이 맞을지는 솔직히 잘 판단이 서지는 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조금 돈을 풀어서 오히려 이거 좀 돌게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제 서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거에 대한 체감이 좀 더 안 되는데 지방 소도시나 이런 데 가면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좀 그런 부분에서라면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말 저는 판단을 못 하겠는데, 만약 정부 여당 쪽에서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 데 대한 동의가 있다면 이걸 반대하는 대신 다른 대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게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맞아요. 왜 그렇다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그거를 부인하는 것인가? 저는 그걸 묻고 싶고, 좀 그 말로 정치인들 입만 열면 민생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좀 그 다른 그 주장이나 법안에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을 갖고 좀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럼 돈을 안 줄 거면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조금 잘못된 건 뭐냐면 저번 국무회의에서 25만 원 줄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주든지 100억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조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이 부분에서 이래해서 지금은 어렵다. 이러니까 야당과 아니면 금액을 좀 조율을 해보자. 아니면 우리가 선별적으로 아니면 이게 정말 힘든 하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선별적 지급을 해보자 이런 대안이라도 제안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대안 자체도 없이 무조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이 무슨 협상이 되고 정치라는 것은 타협과 협상이 우선이 되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 하나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발언을 잠깐 얘기해서 제가 떠올랐는데 제 기억에는 그냥 주려면 100억을 주지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디 술자리에서 하는 소리 아닌가요? 네, 국무회의에서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러면 여기서 민생 회복 지원금 이 법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 문제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근데 최근 다른 여론조사 등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찬성과 반대가 뭐 찬성이 조금 더 많던지 반대가 조금 더 많던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하고 똑같네요. 네네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큰 차이는 그러니까 뭐 또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주면 좋고 뭐 안 주면 할 수 없고 약간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꽤 있지 않으실까. 근데 재정에 대한 걱정 관련해서는 지금 이거는 13조 예상하잖아요. 네네. 사실 그 재난지원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는 다 합쳐서 한 80조 들어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규모가 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전체 예산 우리나라 전체 예산 600조 예산인데 거기에 비해서 13조 정도는 큰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도 또 여기 반영되셨나요? 그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찬성하는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69.7%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나왔네요. 저도 이거는 문제를 얘기할 때부터 찬반이 어떻게 나올지 많이 궁금했었는데, 예령 찬성이. 씨는 어땠어요? 저는 원래는 아까 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까 제 얘기가 아니라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힘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받는 게 좋다는 쪽으로 조금 마음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성별 따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 찬성 57%고요. 여성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83%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게 약간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연령별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별은 20대, 30대, 10대부터 40대까지는 60%가량의 찬성을 하고요. 50대, 60대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민주당의 법안이잖아요. 이거 5060 세대가 많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결과치일까요? 네, 그죠? 그럼 저는 어떤 정치적인 지지 성향에 따라서도 이 부분은 조금 나눠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저는 눈에 띄는 게 남성보다 여성들 찬성이 대단히 높네요. 여성분들이 더 민감하신 것 같아요. 이런 금전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남자들은 솔직히 뭐 그렇게 뭐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지는 않는데 여성분들은 특히나 그런 것 뭐 같아요. 훨씬 예민하죠. 금액이 뭐 25만 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인데 하여튼 뭐 충분히 좀 그럼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찬성 나왔으니까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볼까요? 이 법안 역시 거의 저도 이 부분 용산 가면 거부권 행사 뭐 이거 예정돼 있습니다.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데 거부권 행사에 대한 생각?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행사한다.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찬성이 지금 7대 3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 정식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 뭐 행사한다가 100% 아닐까요, 저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계속 이 문제가 이 부분은 이 전제는 이제 찬성이 저렇게 나왔는데 설마 행사할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행사한다고 뭐 저는 100% 봅니다. 이 부분 뭐 정부 여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작진하고 얘기할 때 1000% 한다고 얘기했죠. 국민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걸 좀 현명하게 풀어가는 방법을 조금 정치권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민주당에서도 이걸 그냥 제기하고 그냥 말고 이럴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한번 봐보시죠. 네, 결과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민생지원금 거부권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행사한다가 66.7%인데요. 저는 근데 이 33.3%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럼 성별 따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들이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여성분들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연령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대는 100%가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라고 나왔고요. 10대부터 40대까지는 행사한다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30대가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글쎄, 희망이 좀 섞이지 않으셨을까요? 행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40대, 50대는 뭐 사실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라서 저는 아마 그 30대가 60%가 나온 것은 희망, 안 했으면 좋겠다, 거부권을.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파악보다는 하여튼 기대가 더 많이 포함된 네네. 조사 결과가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대체로 다뤄봤는데요. 네네.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먼저 우리 설 변호사님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뭐 유튜브 시사 방송은 되게 많이 나가서 뭐 재밌는 주제였고, 하지만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이 청취자들, 시청자들의 의견을 직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어서 되게 새로웠고, 되게 또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된다면 기존의 어떤 시사 프로와는 좀 다른 또 색다른 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기대가 되는, 재밌게, 또 제 스스로는 현재 재밌게 한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덕분에 저도 재밌었어요. 네. 예영 씨는 어땠어요? 저는 첫날이라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냥 귀담아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첫 회라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거부터는 저기 댓글이 지금 오늘은 소통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두 번째부터는 소통을 좀 열심히 하면서 동의율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더 활발한 소통 방송을 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말을 계속 하니까 우리 예정 씨가 이게 차고 들어 근데 다 맞는 말이니까 그냥 듣고 있었어요. 평을 저는. 너무 안 줬는데 앞으로도 줄 생각이 없으니까 네, 공부를 열심히 해오겠습니다. 차고 들어오세요. 네. 차고 들어오시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게 이 프로그램도 살리고 여러분들도 이 1시간 시사 프로를 즐기면서 또 어떤 또 승부의 세계에서 또 승리도 쟁취하실 수 있고 또 상금도 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좀 더 투표에 참여를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 추천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네, 땡기즈 플러스 앱을 통해서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께는요, 퀴즈 1등 하신 분께는 무료 상품권 10만 원, 2등에게는 5만 원, 3등부터 10등까지는 만원이 지급됩니다. 등수에 들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퀴즈쇼 지켜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편의점 상품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가 당첨됐는지 끝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한다고 하네요. 발표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 지금 그러면은 4등서부터 20등까지는 4등부터 10등까지는 만원이고요. 그 아래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3등? 네, 3등부터 공개할게요. 3등 네또네뜨님, 네뜬니뜨 안 보였습니다. 네뜬니뜨님. 2등 댕댕아 야옹님입니다. 댕댕아 야옹님은 그럼 5만 원 상품권 받아가시는 거고요. 1등 10만 원 상품권은 청귤 주스님이 받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두 분 점수 차이가 6점밖에 안 나서 다음번에 댕댕아 야옹님 분발하셔서 1등 하시면 10만 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게 지금 동의율을 잘 맞추신 분들의 그 순위죠. 저렇게 높은 점수 받기 어려운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일 저녁 8시 다시 선배님 저희 추첨을 한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추첨 네, 저희 시간이 그러면 남았다고 합니다. 경품 추첨을 통해서 5,000원 편의점 상품권 누가 받아갈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댕댕아 야옹님은 한 번 됐네. 당첨이 더 되셨네요. 저렇게도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댕댕아 야옹님은 아까 2위를 하셨기 때문에 2위 상품권 받아가시는 거고요. 나머지 9분께서 5,000원 편의점 상품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좀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